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일본은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일본은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무역 보복 조치를 개시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의 심장부인 반도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궤변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G20 정상회의를 치른 주최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죠. 아베 총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일본의 입장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WTO 1심에서 승소했을 때는 우리 정부에게 결과에 승복하라고 촉구했다가 상소기구에서 패소한 뒤에는 WTO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국 언론인 니혼게이자의 신문조차 지금까지 일본의 노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이번 조치는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에겐 애국이겠지만 바라보는 우리에겐 외국의 총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를 대하는 현명한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WTO 제소는 물론이고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서 물밑 교섭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해졌습니다. 오늘 4부에서는요.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를 연결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결국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어제 저녁 7시까지 교육당국하고 막판 협상을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의에 실패를 했고요. 연대회의 측의 요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급 6.24% 인상, 그다음에 근속급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교육당국 쪽에서는 기본급만 1.8% 올리는 안을 지금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격차가 좀 큰 상황이죠. 네네. 결국 이제 오늘부터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파업에 동참하기로 이제 한 거고요. 예정된 파업 기간은 일단 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서 이 사태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이제 집계를 해봤더니 전국 1426개 학교 가운데서 44.1%, 4,601개 교회에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교육부하고 각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급식을 좀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차질은 불가피하죠. 일단 3,600여 개 교 같은 경우에는 대체급식 또는 이제 도시락 지참 이렇게 지금 이제 갈 예정이고요. 220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한다 그럽니다. 나머지 744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급식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도 이게 좀 문제인데 일단은 교직원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기로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고요. 이런 속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러니까 전교조죠. 그리고 참교육 학부모회 같은 진보 성향 단체들은 지지 성명을 발표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예. 한 전국에 한 반 정도의 학교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난달 28일에 결정을 했어야 하는 거죠. 이제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그날 열렸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 연기를 시킨 상태입니다. 네네. 정부는 보험료를 3.49% 인상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노동계하고 경영계가
똑같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 이제 환자 단체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입자 단체라고 부르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이렇게 그냥 못 올린다는 건데 왜 못 올리느냐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정부가 건강보험에 국고 지원하기로 한 거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이걸 네네. 일단 지켜라. 그래야 뭐 건보료 인상 부분에도 우리가 동의를 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한 20% 정도는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네. 단 한 번도 그 20% 전까지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올해도 이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이 13.6%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해마다 이렇게 되면 적자가 누적이 돼서 건강보험기금 재정 악화로 나타날 우려가 좀 높아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지금 재정 마이너스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왜 이런 그 상황이 이제 벌어졌느냐 하면 그 동안에는 국고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예.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 기금이 뭐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보장성이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 지출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 인상한 것 부분으로 다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충당이 안 되니까 정부 지원이라도 예산에서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기금 고갈이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문재인 케어로 지금 보장성 확대는 더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런 속도로 가면 2023년 정도에는 바닥이 날 수도 있다. 건강보험기금. 네네. 지금 현재 한 20조 정도 지금 기금이 있는데요. 이런 좀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하셨는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이 총 2조 2천억 원 절감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건강보험 기금에서 돈이 나간 거죠. 네네.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문재인 케어로 해서 이제 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나 그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예. 들어가는 그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얼버무리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 결국은 이게 국민,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국민적 공감대를 좀 빨리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는 측면은 뭐 결국엔 국민연금의 진행 과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렇죠. 국민연금도 사실은 이제 더 많이 내야 하는데. 글쎄요. 예. 그 부분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거시지 않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위원장 자리가 요즘에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예,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예.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각각 서로 나눠 갖기로 네네. 이렇게 합의를 했죠. 지금 정개특위위원장 자리는 이제까지는 정의당에 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야3당이 어제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민주당이 책임을 좀 져라 이 부분.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이 끝까지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무리를 해라라고 좀 요구를 좀 한 겁니다. 네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뭐 사법개혁, 특히 공수처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위원장 자리에 원래 더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되면서 지금 고민이 좀 깊어졌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는데 예. 어떤 선택을 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출근길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마약도 이런 마약이 없다. 대체 무슨 소리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한 번만 하고 본업으로 돌아간다던 초심이 온데간데 없고요. 다시 정치권의 줄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본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하신 분 계세요. 총선 10개월 앞둔 지금의 여의도 표정이 어떨지요.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 모시고요. 오늘 좀 길게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마약도 이런 마약이 없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의원께서 하시는 네, 말씀이 있잖아요. 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 주십시오. 네, 국회의원이 되면요. 국회의원으로서 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특히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무엇을 해야죠. 근데 그런 국회의원보다는 국회의원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뭐 이런 걸 빗댄 말입니다. 예. 네. 근데 예전에 보니까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말 활발하게 뛰어다니시는 분들과는 대조적으로 이젠 여의도에서 짐을 싸겠다. 이렇게 일찌감치 선언한 몇 분이 계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세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저는 뭐 짐이 적어서 특별하게 쌀 것도 없죠. 글쎄요. 그리고 저한테는 20대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 전부터 제가 쭉 뭐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의 한 연장이었죠. 네네. 제가 솔직히 뭐 더 이상 국회의원 할 만한 그런 명분도 사실상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저도 이제 내년 되면은 뭐 대학교 입학한 지도 한 50년 되고 뭐 이런 것 제가 좀, 모든 걸 좀 마지막으로 좀 할 일을 준비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대학으로 돌아가시겠다는 분 계시는데 뭐 안 돌아가시는 것 같고요. 이 47명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에서 한 30명 정도가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를 의회에 진출을 시켜서 그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리 정치의 어떤 일정 부분에 좀 레벨업 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비례대표를 하시면서 현장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비례대표의 취지가 뭐냐는 걸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소선거구 제도로 인해서 정당의 대표성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을 좀 보정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요. 또 하나는 이제 소선거구 선거로서 당선되기가 어렵지만은 그 어떤 각계의 대표성, 상징성을 가진 인물을 국회에 내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전문성이라는 게 저는 제가 뭐 전부터 좀 느꼈던 거지만은 그렇게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잘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로비스트가 되기 쉽죠. 아하. 뭐 검경 출신이 국회의원 비례에 있게 되면은 네네. 뭐 검경 수사권 때 각자 자기 고향을 대변하려고 하고 있고 의사 약사 뭐 과거 분쟁이 있을 때는 의협 출신 비례대표 의원과 그 이제 약협 출신 비례대표 의원과 왼수가 지는 뭐 완전히 그 뭐 국가와 국민의 안중이 없고 네네. 자기가 속해 있던 분야의 로비스트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과학자 출신 같으면은 보면 제가 본 말씀이죠. 그냥 과학기술비 연구비 증가에만 뭐 몰두하는 거예요. 네네. 뭐 사실 근데 우리나라 그 R&D 엄청 많지만은 그냥 제대로 쓰느냐 국회 같으면은 제대로 쓰느냐를 갖다가 의원이 검증을 해야죠. 예. 그 안중에 없고 그냥 자기 고향 뭐 과학자 집단을 위해서 무조건 세금 몰아줘서 연구비 하자. 난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하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시작부터 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예 그 보면은 각종 이익단체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다음에 이만큼 지지를 했으니 우리에게 일정 부분 지분을 줘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들어가다 보면 결국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원직이 활용이 되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학교 같은 것도 그리고 사립학교법이랄까 네네. 또 유아교육법 같은 경우도 뭐 유아교육 전문가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업계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비례대표가 과연 자기 직능 대표 직능에 부응하는 네네. 전문성을 가지고서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하는가 이것도 저는 좀 의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정치 개혁을 위한 그 중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의원께서 보시기에 야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숫자만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가 또 무조건 늘리면은 네네. 뭐 우리 정치가 발전한다. 저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른바 정당 명부제 같은 해서 비례대표를 비례성을 확장시키면은 무슨 5당 6당이 아니라 7당 8당까지 들어오고 그 당들이 왕왕 유럽에서 또는 이스라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단적 주장을 하는 세력이 원내에 대거 준출합니다. 예. 그러니까 1당 2당보다 더 좋은 의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의원들이 대거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비례대표 의원을 갖다 각 정당이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얼마만큼 공정하느냐. 그건 어느 제도로서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은 직접 뽑는 의원들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예. 그런 대표성의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보면 비례대표 의석이 현재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지역구 의원 수는 오히려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이 될 경우. 네. 저는 그것도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그 지방 가면은 호남이나 경상북도에 보면은 한 개의 지역구가 뭐 군이 4개가 몇 개씩 있어요. 예. 이게 더 줄이게 되면 군 6개 되는데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은 좀 상원을 두든가 해서 네네. 인구 하원은 철저하게 인구 비례를 하고요. 예. 상원은 좀 인기도 늘고 좀 광역 대표성.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그래서 지역구원을 몇십석 줄이는 거 저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상원 그 역할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오프닝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베 총리가 일본 참의원 선거 앞두고 지금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 있잖아요. 참의원 같은 뭐 이런 지금 의원들 그런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난번 개헌특위 때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개헌이 무산돼 버렸죠. 네. 그런데 그 지역구 그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데 국회의원들 일상이 너무 좀 한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시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상향식 공천 또 지역구에 의원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뭐 유권자 접촉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좋은데 네네. 이건 뭐 무조건 유권자에 대해서 눈도장 찍고 그냥 스킨십 증가하는 것이 과연 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는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면은 미국은 의원들이 유권자 활발히 만나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타운홀 미팅 그래서 뭐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무슨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이슈인 헬스케어, 이민, 뭐 아프간 전쟁, 뭐 이런 것 등등등 이거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합니다. 네네. 그런 거 일단 텔레비 보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역구 국민과 이런 토론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다고 봐요. 그건 우리 유권자들도 문제입니다. 네네. 그리고 선거법상 그러니까 맨날 그 유권자가 눈도장 찍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게 뭐냐면 뭐 기사식당 가서 아침 먹고 또 아침에 게이트볼 모임 가서 인사하고 또 등산버스 가서 인사하고 의원들이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그 많은 의원분들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스킨십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눈높이에 맞는 지역 구민들의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서를 실질적으로 익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또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제대로 민심이 어떻다는 걸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그게 그 지역에 말하자면 지방 의원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회의원은 예. 국가적 정책과 아젠다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런데 중앙당 공천이라는 어떤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개인이 아무리 그런 소신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제 중앙당 공천도 과거처럼 이제 아래에서 내리꽂는 거 많이 줄었죠. 예. 이른바 상향식 공천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이니까 이런 걸 더 조장하는 겁니다. 네네. 모바일 투표니 뭐 여론조사 같은 게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의원들이 그냥 붙잡혀 있는 거죠. 예.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뭐 먼 미래를 보고서 뭐 국가 정책을 고민하고 이런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고 예. 현안 문제도 큰 시각으로서 다루는 게 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비례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어떤 지역구에서 재선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러한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이 제대로 재선되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를 좀 뭔가 순기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보관은 없을까요? 네, 이제 과거에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일단 첫 번째 임기 끝나고 네네. 좀 자신들이 속한 정당에서 승률이 높은 지역에도 공천을 많이 받아 갔습니다. 예. 예를 들면 과거 한나라당 같으면 비례 한 번 하고서 강남 서초에 뭐 이런 데 공천을 받든가. 네네. 민주당 같으면 또 강북이나 뭐 강서 지역에 받든가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것이 거의 없어져 버렸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이른바 지역구를 두 번째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네네.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진출이 확 떨어져 버렸죠. 18대부터. 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기준 같은 것들을 각 당에서 마련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여러 가지 물갈이, 쇄신의 어떤 그런 역할 그런 것들 기대를 이번에 할 수 없겠습니까, 여전히? 네, 그 중에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정치적 소양이 있고 뭐 전문성이 있고 뭐 그런 그런 의원들 꽤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의원들마저 재선 진입이 장벽이 높아지는 거. 저는 그런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치를 좀 하나하나 제가 지금 정리한 걸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47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가운데에서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 이 같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번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국당에서는 뭐 1명 또는 2명, 민주당에서는 뭐 2명, 3명 뭐 그 정도.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뭐 누구라고 제가 만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그 같은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래도 뭐 좀 당에서도 인정받고 네네. 일반 국민들한테도 좀 지명도도 있고 그리고 또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게 대충 19대에서 20대 넘어왔던 숫자랑 비슷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비례대표에 대한 지역구 재선 확률과 관련된 이 의원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하고요. 2부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YTN 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다시 또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게 뭐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내용 상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께서 보시기에 손학규 대표가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을 정의당이 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원내 교섭단체의 3당의 합의를 깨는 거죠. 네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뭐 정기국회 지금 국회 정상은 무산된다고 봐야죠. 예. 그럼 저는 제가 볼 때는 월권이라고 봅니다. 당대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죠. 왜 그런다고 보세요?
뭐 본인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래도 그렇게 손 대표가 더 이상 바른미래당을 끌고 하는 건 뭐 한계가 왔다고 봐요. 네. 그 대표 입지 문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보면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추석 때 가을께 두 자릿수 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의 요지의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앞으로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뭐 혁신위원회에다가 일단 맡긴 거니까 아마 혁신위원회 어떤 얘기가 나오겠죠. 저는 네네. 혁신위원회가 그나마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이대로 바른미래당이 가는 공멸한다는 걸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공멸이 아니라 근데 내년 총선에는 반드시 바른미래당의 당을 그러니까 3번 기호 3번으로 해서 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다지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말만 그런 건가요? 그거는 좀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상태의 바른미래당 공천은 그건 다 완전 공멸한다고 봐야죠. 네. 사실은 지난달 한 토론회 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바른미래당과 먼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제 손 대표는 아주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네. 나경원 대표의 이 이야기는 이 말하는 어떤 보수의 빅텐트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를 좀 불리려고 한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저기 이제 호남 의원 몇 분하고 지역구 의원 호남계에 가까운 비례대표 의원 몇 사람이 네네. 나오고 손 대표가 이제 퇴진을 할 경우에 이제 이른바 빅텐트론이 되는데 저는 예. 그래도 일단에 그런 경우에 뭐 유승민, 이혜원 뭐 이런 의원들이 한국당과 합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텐트 밑으로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안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뭐 아시겠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이 지금 뭐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거 갖고 있으면 남아 있는 사람이 총선을 치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니까 나갈 경우에는 그 지분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나가게 되면은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죠. 네네. 네.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최근에 들어서 정치적 현안 이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북한 선박 국정조사의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다면은 공통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향후 보조를 함께 맞출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요번에 국회 정상화 합의나 이제 북한 선박 문제 이런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한국당과 좀 보조를 같이 하지만은 예. 지금 바른미래당을 에서 과거에 이제 바른정당계 의원들하고 황교안 체제하고는 저는 그 물과 기름 같아서 예. 같이 못 간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의원께서 보시기에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어떠한 형태로 앞으로 합종 연행을 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저는 내년 총선이 제3지대 3당 그것이 이제 2016년에 치렀던 선거죠. 예. 거기보다 하면은 이제 민주당과 이제 평화당 플러스 바른미래당에서 이탈하는 호남 의원들. 진보 진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진보 진영이라고 보다면 이제 중도 개혁 진영이죠. 중도 개혁 쪽이요. 예. 거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계 의원 중심의 바른미래당 네네. 그렇게 치르지 않겠는가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의당도 큰 변수고 예. 또 대한애국당도 좀 상당히 큰 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6당 체제를 치르지 않겠나 합니다.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화당. 예. 네. 앞으로 이쪽의 확장성을 그러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게 무슨 제3당 4당 된 그것은 안 되지만은 네네. 원내 구석 좀 확보한다고 봅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요인이 더 있겠죠? 연동형 하게 되면 더 많이 확보하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 현행 제도를 해도 네네. 원내 진입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총선에 대한 이슈는 지금 그렇다 치고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한기영 대표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씩 총리의 어떤 지지율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예상했던 거죠. 네네. 이른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컨벤션 효과 같은 기대치가 있는데 예. 서서 이제 뭐 예상했던 대로 뭐 빠져가고 있는 거죠. 왜냐 그러면 사실상 공안 검사하다가 네네. 뭐 탄핵돼서 퇴출당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했다는 게 뭐 대권 주자로서의 스펙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게 원천적인 한계가 있고 뭐 똑같은 총리 출신이라고 그래도 총리라고 그래도 이낙연 총리는 4선 의원의 도지사를 지낸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 정치적인 이력 같은 거 보면 이때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 총리가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간다면은 차기 총리의 물망에 오를 수 있는 후보군은 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지금 국회에서 뭐 출판 기념회 크게 하신 뭐 분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좀 분들이 좀 희망을 하겠죠. 네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다음번 총리는 좀 경제통을 좀 임명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 쪽이 아니고요. 물론 정치인 중에서도 좀 네네. 경제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또는 뭐 그래야지 지금 경제 이렇게 이끄는 것은 좀 현 정부한테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죠. 네. 정치인 중에 경제통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자면 김진표 의원 같은 뭐 그런 분들 뭐 말하자면 대표적인 경제통 네네. 다선 의원이고 예. 또 이제 이런 상황 되면은 실무를 달아봐야 되니까 뭐 근데 대학에만 있던 사람들 임명하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쪽이 아니라 어떤 정치권의 그 합정 연행을 통해 가지고선 함께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생각할 수 없나요? 뭐 이제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제 평화당에는 네네. 장병환 예. 의원 같은 경우가 뭐 이미 장관도 했고 네네. 경제부처 오래 있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럴 정도의 담대한 개각을 할 수 예.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 정권의 스케일을 예. 스케일이 나는 좀 어렵다고 보죠. 아하. 그렇습니까? 그만큼 스케일이 큰 정부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예. 흔히들 회전문 인사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인사 때마다 나오곤 하는데 그 같은 것을 극복을 해야 한다고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맨날 뭐 장관들이 존재감이 없다. 뭐 그래서 온갖 또 외교 찬넬로 다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이 그 원인이 있다고 보죠. 예. 조금 전에 그 총리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2019년 6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와 관련된 여론조사 개요에서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요.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전국 19살 이상 2,504명 대상으로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2.0%포인트, 응답률은 4.4%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임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어떤 그 나름 절제된 언행이 전임자였던 홍준표 전 대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설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셨는지요? 네, 그 홍준표 전 대표가 너무 좀 거칠고 좀 그야말로 단 하루도 안 쉬고서 쏟아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 거기에 대한 피로감에 대해서 좀 안정된 거 보이는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절제된 언행이 아니라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답변할 때 모습을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 답변이라는 게 그냥 정보 방어하기 위해서 이미 예상된 답변하는 거 그 수준의 연장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좀 대표가 돼서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뭐 말만 하게 되면은 이게 그야말로 뭐 발언 사고 같은 거라고 봐야죠. 사실은 뭐 사고가 아니라 사실상 그런 인식 수준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네. 황교안 그 대표의 어떤 체제에서 내년도 10개월 앞으로 남아있는 총선 앞으로 계속 간다는 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게 총선 체제로 가기를 아마 민주당은 희망하고 있겠죠. 예. 민주당 의원들 흔히 하는 말이 우리도 참 잘하지 못하지만은 뭐 야당 덕분에 우리가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은 의원들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한 책임론에 대한 지적을 항상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외교, 경제, 사회 갈등에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네네. 물론 이것이 현 정부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예. 누적된 게 있는 것이죠. 한일 관계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독도간 것부터 해서 감정을 갖다가 또 어떤 대통령은 또 국민 감정을 좀 억제시켜야 되는데 네네. 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일단 대통령 되면은 이걸 정권을 잡았으면 수습을 해야죠. 수습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수습을 거의 포기한 걸로 보여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거 이게 심상치 않다고 봅니다. 예. 이걸 극복할 길은 좀 원래 약속했던 국민통합형 정책을 펴야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집권당 정부해 주는 조언으로 마지막으로 통합에 대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30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하면서 그야말로 속전속결 이루어진 건데요. 특히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 만의 일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이 역사적 악수를 나눈 곳이자 분단의 상징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판문점, 2번 문익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